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야당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208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을 겨냥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여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최후 통첩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으로부터 들어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정태호 의원과 함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논란과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필승 전략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놓고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쓸 수 없도록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에 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여야는 내년도 법무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84억 원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지급한 특활비의 절반가량인 50억 원이 검찰총장의 쌈짓돈처럼 쓰여왔다며 통제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 등의 특활비 배정을 시도하는 건 검찰총장을 통해 해오던 수사 지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께서 이 특활비 84억 전체를 직접 관할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자칫 잘못하면 이 각 예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단 말이죠. 네, 일단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검 이후에 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특활비의 수시 배정 액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활비의 전체 총액은 매년 줄지만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특활비 액수는 그대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의적으로 검찰총장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야는 지난 9일 법무부와 대검 중 어느 기관이 더 특활비 검증에 철저히 응했는지를 놓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의 자료 제출이 법무부보다 더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특활비 10억 원의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검에 갔더니 수시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었다. 배정을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가 했다면 그것은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위법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위해서 써야 될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떼고 주잖아요, 대검에. 올해 10억이라고. 그 지출 내역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왔었어요.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또 추 장관에게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대선 출마 여부도 물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정치적 욕망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이 같은 금리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제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 금융 확대를 비롯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만기 갱신이나 대출 연장 등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의 착오적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낮췄고 2년 만에 다시 20%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올해 3월 말 기준 금리 20%가 넘는 대출 이용자는 239만 명으로 이 중 208만 명, 금액으로는 4,800여 원의 이자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공급이 줄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 서민 금융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저신용과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을 늘리는 민간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법무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불법 사금융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3개월 만에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꾸려지면 초당적 국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초당적 방미 대표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됐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급격한 환경 변화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당적 의원회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야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정책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박 의장의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동의한 겁니다.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레 추천위가 최종 결론을 도출해 이번 달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번 회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또 유능한 그런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위원회에서 잘 추천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명하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그다음에 북한인권특별대사를 지명하는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을 촉구를 합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주장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심사에서 여당이 증액시킨 사업이 많다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이낙연 대표는 중대재해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가는지 기존 산업안전법 개정인지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이 기업계 등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목표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중대재해법을 놓고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나오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정리에 나섰다는 해석과 이 대표가 오늘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으로 선회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경영 책임자에게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특히 동시에 3명, 1년 안에 3명이 사망한 경우 최대 1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업 경영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한 중대재해법보다는 완화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당론 채택 불발에 이어 오늘 최고위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에 오른 두 법안 중 무엇을 추진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좌고 우면 말고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법에 공감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계 단체장을 만나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일단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을 둘러싼 파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법조계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좀 쓴소리를 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연일 정치권 화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이 검언 유착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고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추 장관 법안 제출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비밀번호 공개법 또 이 한동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것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비밀번호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추미애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압수한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 수사에 대한 수단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야당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건데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도 역시 반인권적,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추 장관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국민은 피곤하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느냐 이런 반응을 담은 논평을 연거푸 쏟아냈고요. 오늘 당회의에서도 추 장관을 비판하는 발언들 많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추 장관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탄핵이나 경질 사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진술 거부권과 피해자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휴대전화 비번 강제 잠금 해제법 추진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개인적 보복과 증오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추 장관의 헛발질이 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국가조직의 붕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이 법안을 난색을 표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인 당의 입장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공식 석상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가 관련된 발언을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정치인들이 단골로 출연하는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곳곳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물론 한동훈 검사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건보다는 이 디지털 범죄와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좀 얘기가 됐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넘어선 안 된 금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좀 과하게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내용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또 디지털 범죄에 있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정치 쟁점화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추 장관이 최대 리스크다. 이런 불만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에서 이 추 장관의 강경 발언이 매번 화제가 되고 있고 이번 특활비 건도 그렇고 사사건 전선은 넓혀놓고 수습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내일 이낙연 대표 관훈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중견 언론인들이 이 대표를 초청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 만큼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한 입장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국민의힘이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내용 말 그대로 추 장관을 겨냥한 건데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최근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조 의원은 의뢰서에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 인사, 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적었고요. 또 수사, 재판기관의 지휘 감독자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 공무집행 방해죄보다도 가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번 주 법안 초안을 완성한 뒤 다음 달에 정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2018년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의 책임을 더 늘리고 지자체 등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수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132.7kg,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배달이나 택배로 발생하는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도 상당하지만 사실 전체 폐기물의 70% 이상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전문가들은 폐기물 순환의 핵심이 생산자 책임 강화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가되는 양 대비 처리가 따라줘야 되는데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든지 갈 수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은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도저히 발생량의 그 처리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회수에서 시작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적용 범위를 생산 단계로 확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원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원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쓰레기를 만든 지자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문제로 꼽힙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업체에서 시설을 짓겠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유가 하락으로 폐비닐과 플라스틱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부 민간 재활용 업체가 수거를 거부함에 따라 제2차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개입하거나 공공수거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수거체계가 확립이 된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 공공수거체제를 빨리 도입해서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환경부는 2025년부터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원 재활용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비축을 강화하는 법령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PR의 책임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회수, 재활용 측면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생산이라든지 재생원료를 재사용하는 데까지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폐기물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이 재활용 제품 수입을 더 걸어 잠글 예정입니다. 2차 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 체계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는 절박한 책임감으로 시작하겠다며 개성과 정책을 갖춘 후보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단은 다음 주부터 전체 회의 등을 거쳐 2, 3주 후에는 선거 정책과 홍보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 청약제를 없애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경기 과천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부동산 투기는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투기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세금을 올려 투기를 해결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경찰청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부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 사무를 분리하고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분야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에서는 법안에 따라 경찰 내부 지휘 계통이 셋으로 나눠지면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행안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안위 전체 회의는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정치면의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범야권 혁신 플랫폼을 만들자며 가장 먼저 야권 재편에 깃발을 든 주인공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또다시 야권을 향해 혁신과 통합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야권은 공만 쫓아다니다 사람은 놓쳐 돌을 먹는 논두렁 축구팀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야권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범야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안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전체가 새로 판을 짜는 혁신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권 스스로 내부 혁신을 통해 문재인 정권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국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도덕적, 정책적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라며 내년 보선에서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들고 내후년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 야권이 함께 문재인 정권 신적폐 청산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안 대표의 거듭된 제안에도 국민의힘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한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가 재차 야권 연대를 제안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무슨 야권이 연대를 할 일 있느냐면서 나는 그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계속되는 외면에 야권 재편론은 좀처럼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대표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안 대표의 야권 혁신 플랫폼은 과연 가동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그룹 룰라 출신의 고영욱이 소통하며 살고 싶다고 SNS를 재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성년성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공식 SNS를 시작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소통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미성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를 단호하게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특히 미성년 대상 범죄와 마약, 음주운전, 불법 도박 등 미성년의 모방이 쉬운 범죄를 저지른 유명인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과 SNS 활동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조두순 출소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면서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 가야 했다. 우리 사회가 미성년 성범죄에 얼마나 관대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준다며 자유는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영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기에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면서 소통의 의지를 드러내 논란을 불어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만큼 고영욱 씨의 SNS 소통에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시키는 인스타그램의 운영 정책으로 고영욱 씨의 SNS는 개설 하루 만에 차단 상태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한하게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특활비 관련 발언을 다시 꺼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사퇴를 강력 촉구하며 사실상 추 장관을 겨냥한 추미애 방지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에서 또다시 특활비 관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총장이 쌈짓돈이 50억 원에 이르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윤 총장을 겨냥했는데요. 또 논란이 된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과 관련해서도 연구 단계 수준이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늘 나온 추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 단계 물러난 듯 보이지만 여전히 강행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헌법 12조 2항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달라. 이 얘기는 헌법상 권리를 아예 부정하는 것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16년 2월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던 분인데 한동훈 검사장 하나 잡자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래서 어떤 평론가 말씀처럼 차라리 고문을 허하라 이런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시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라든지 검찰 권한의 분산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추 장관을 겨냥한 추미애 방지법일 텐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핵심 내용은 수사 재판기관의 지휘 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서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에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서 적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현행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중된 처벌을 하자는 취지인데 여당이 찬성할 리는 만무하겠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지나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라도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 장관의 경질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검찰개혁 완수를 하겠다 이런 뜻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 장관이 하시는 일은 검찰개혁과는 전혀 방향이 다르고 어찌 보면 내부 분열이라든지 자기 정치, 개인 감정의 뒤끝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장관직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의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있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오래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을 못 박았는데요. 이 모레까지 최종 후보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야당의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법 개정에 돌입하겠다. 지금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 어떻습니까? 이게 참 이렇습니다. 이게 공수처장이 처음 생기는 거고 또 무소불위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적임자를 가리자는 건데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해서 법까지 개정하겠다고 압박하는 거 좀 지나쳐 보입니다. 정 그렇다면 여당은 약속은 지키고 이걸 요구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 민주당이 지난 9월 8일에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추천하고 정상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 저희가 요구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특별대사 임명을 먼저 진행하시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압박을 하셔야 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 정치권의 연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곤혹스러운 표정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의 재보궐선거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민주당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오늘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당 재보궐선거기획단 간사를 맡고 계신 정태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전략 기획도 맡고 계시고요, 당에 또 선거 기획도 맡고 계셔서 요즘 상당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게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기획단에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사를 맡게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질문이 많은데요, 드릴 질문이요. 최근 현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추 장관이 언급한 피의자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논란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연구 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한동훈 검사가 그래도 이 검찰 내에서의 실력자잖아요. 네.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아가지고 그냥 비밀번호 대주면 될 걸 안 대줘가지고 이 사단을 일으키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마 추미애 장관이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게 경고장을 날렸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데 너무 이 세세하게 우리가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네. 본질은 검찰 개혁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 검찰들이 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이 윤 총장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겨냥을 했습니다. 쌈짓돈 관련해서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쌈짓돈처럼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예. 또 검찰총장이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 추미애 장관이 그 문제를 얘기한 거는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에서 이제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추미애 장관은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이 너무 또 이제 부풀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추 장관이 최근 민주당과도 충돌을 좀 빚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 장관이 지난 예결위에서 자신에게 정도껏 하세요 이렇게 쓴소리를 한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동지라고 호명을 하면서 SNS 공개 소환을 보냈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요즘 추 장관 언행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아까 당이 곤혹스럽다 그랬는데 곤혹스러워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런가요? 예. 아마 정성호 의원님하고 그 문제는 정성호 의원님은 예결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하게 이끌어가야 되니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장관님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제 언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킨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는 저도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심하다라고 할 정도더라고요. 네. 너무 이게 정치적 공격, 그 문제의 본질을 떠난 그런 정치적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장관으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정면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성호 위원장께 설명을 드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화 연결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 전까지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야죠. 네. 장관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 하라고 장관을 시켰는데 그걸 완수하기 전에 내려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 공수처장 후보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입장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최후 통첩을 지금 날렸습니다. 예, 내일 모레까지 이제 후보를 추려서 이번 달 안에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혹시 야권이 이제 협조를 안 한다면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신지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그거는 저희들이 궁금한데요.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이 이미 시행된 지 이제 4개월째 접어든 상황이지 네, 7월 않습니까? 달부터 했죠.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거고 저희 당에서는 국정감사 때까지 기다리겠다. 추천위 구성을 안 하면은 법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또 이제 그 추천위가 구성돼 가지고 추천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합당한 후보를 추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만약에 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법원 행정처라든가 또 변협 이런 쪽에서는 특별한 어떤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추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거를 방해한다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마냥 기다리면 해를 또 넘겨야 되는데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또는 국회로서는 직무의 방기죠. 그런 관점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공수처를 빨리 구성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변협이나 뭐 행정처장 쪽에서 지명한 후보들, 그 후보들까지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이제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의견으로. 그쪽 분들이 추천한 거를 뭐 하라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 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또 후보들을 추천을 한 상황에서 그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는 이게 기본적으로 방해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좀 정치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지 않고 원칙대로 하시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당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려왔던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당 대표도 원내 대표도 또 저희 당의 여러 의원들이 그 말씀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방금 전 연결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공수처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특별감찰 임명하라는 약속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거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죠. 그러시군요. 네, 다음은 그 민주당의 재보선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보선 기획단 간사이십니다. 또 당 선거기획단 경선 준비에 지금 시동을 걸었을 텐데요. 뭐 서울과 부산시장 하마평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기존에 알려진 인물들 외에 이번 뉴스엔에서 좀 물망에 오른 좀 새로운 인물 혹시 누가 있는지 좀 밝혀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있어도 얘기하기 어렵겠죠.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이재사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제 참 어렵게 결정을 한 상황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후보를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언론의 하마평에 오르신 분들, 이분들만으로도 저는 아주 훌륭하신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민주당이 재보선 선거 무공천 원칙을 뒤집어서 또 한창 논란이었잖아요. 선출직 중도 사태 때는 공천 분리 규정 또한 또 뒤집은 것으로 또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을 또 뒤집으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있었던 당헌 개정 부분은 지금의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고민은 좀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낼 때 사실 대부분이 국회의원 분들이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역 후보를 찾는데 이 기존의 당원으로 하면은 후보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외부에서 어딘가에 찾아야 되는데 그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리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 거고요. 이번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그런 기존의 그 어려움들을 이제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던 거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후보를 내기로 한 그 결정, 당헌 개정은 여튼 저희 당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당헌까지 개정했기 때문에 당 대표께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대신 이제 좋은 후보를 내고 또 좋은 시정을 나중에 해서 저희 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당원까지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사과 말씀도 하면서 이제 후보를 내기로 결국 결정을 하셨는데요. 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둘지 아무래도 도덕성 부분 좀 많이 이번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후보죠. 근데 후보인데 저희들이 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께서는 후보의 능력에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격이 전 세계에서 이게 확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서울시는 그야말로 미국의 뉴욕과 같은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고요.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 경제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그야말로 부산 경제의 르네상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의 차질 능력이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게 된 과정 자체가 결국 이제 도덕성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 검증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후보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경제성을 다 보시겠군요. 네,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임이 있죠. 바로 친문계가 대거 참여하는 메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다음 주 발족을 하는데요. 의원께서도 출범에 크게 기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 출범만 안 했고요. 22일 날 출범을 합니다. 출범하면서 이제 토론회도 하게 되는데 그 의원들의 고민들이 개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지금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신문명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과연 기존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또는 정책,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느냐 그 고민들을 각자가 되게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도 전 세계적인 어떤 미중 간의 갈등부터 해서 또 국내적으로 보면 산업의 변화도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노동의 새로운 노동의 현상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미래에 잘 국가적인 또 선도 국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의 뭔가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인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다. 뭔가 좀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연구 단체를 만든 거죠. 근데 기존에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포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 포럼의 경우에는 되게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해서 만들자. 근데 사단법인을 하려니까 5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0명 이상의 회원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마치 아주 뭐 대규모의 연구원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취지는 아니고 사단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 50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다수지만은 민간 전문가들도 회원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되게 개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부엉이 모임이다. 지금 이런 또 얘기가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뭐 처음에 준비할 때도 그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거 뭐 또 우리가 모이면은 또 제2 부엉이 모임, 뭐 또 친문들이 뭐 대선에 뭔가 후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면면을 보면은 일부 이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셨거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 명단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친문 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에 1심에서 이어서 2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문계 좀 대권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 좀 이런 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질이 생겼죠. 근데 그게 친문계의 차질이 아니고 김경수 지사야말로 충분히 이제 대선 후보가 될 만한 그 능력과 그런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번에 그 무죄 판결을 못 받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친문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경수 같은 분이 나오면은 그야말로 우리 당의 다양한 후보님들이 경쟁하면서 국민들이 우리 당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저쪽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후보가 변변치 않아서 네. 윤석열 사무총장이 떠날 판인데, 아니 검찰총장이 떠날 네. 판인데 우리 당은 우리 후보로서 국민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후보는 없죠. 네. 네, 또 의원께서는 K 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한국판 뉴딜 관련 10대 분야 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예. 이제 논의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이게 다 법 제도 개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면서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어떤 장기 비전이고 또 당장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이게 되려면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10대 분야 31개 법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건 한 15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 법 제도 개혁을 이번에 해내는 게 저희들로서는 큰 과제입니다. 야당하고 잘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이라는 게 그야말로 디지털화, 그다음에 그린화, 이거는 뭐 세계적인 조류잖아요. 네. 이번에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2050 탄소 제로를 선언하고 있고 중국도 뭐 2060 얘기하고 있고 일본도 2050 얘기하고 있고 네. 뭐 그린은 뭐 당연한 그 추세고 디지털에서 선두주자를 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방해한다라는 거는 이 시대의 흐름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명분이 없습니다. 네, 청와대 출신으로 여러 공직을 거치신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초선임에도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아주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의정활동 계획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 개인적인요? 네, 뭐 개인적인 것도 포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과 내는 정치인이 되겠다. 제 나름대로의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아젠다를 정하고 거기서 4년 후에 성과를 내는 정치. 하고 싶고요. 관악구 을이시죠? 관악을. 예, 서울 관악을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저는 그 임금 격차 해소. 임금 격차 해소. 여기에 좀 개인적으로는 그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뉴스엔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흘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주 후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단비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가 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 기온은 다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